그다음 나중에 이제 마지막 하면 이 아주머니가 이제 아빠가 하는 소리 딱 한다고 그래요. 아빠가 하는 얘기는 단순하더라고요.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한테 물어봐. 딱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이렇게 하니까 또 뭐 외국 사람들 박수를 치고 막 그러는데 너무 공감이 되니까 엄마는 수도 없이 많은 잔소리를 하고 아빠는 엄마한테나 물어봐라. 이제 그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자녀의 문제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게 잘 나왔는데 아프리카에 오니까 조금 낯설은가 봐요. 예. 소리가 좀 잘 안 나와서.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좀 해보겠습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대화를 자주 할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초등학생 정도 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라도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을 자꾸 표현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엄마가 자녀들한테 하는 말에 상당히 많은 한 70%, 80%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엄마가 하는 말은 대부분들이 뭐와 연관이 될까요? 7, 80%. 일반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주로 7, 80%가 공부, 학원, 학교, 주로 공부와 연관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엄마가 얘기하면 늘 공부 얘기, 학원 얘기, 또 시험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엄마의 말에 대해서 늘 계속 잔소리만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 지난번에 이제 어느 지역에 갔더니 형제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고민이냐 그랬더니 딸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 갔다 오고 그러면 집에서 자기는 이제 딸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학교만 갔다 오면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는 자기 방으로 딱 들어가면 문 딱 닫아버리고 그다음부터 말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고 그런데 전혀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화를 좀 해봤느냐, 같이 얘기를 해봤냐, 얘기하는 걸 피하고 그냥 학교 갔다 왔냐고 막 갔다 왔습니다, 잘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숨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형제님 혹시 딸한테 형제님이 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마음으로 표현한 적이 있어요? 라고 했더니 대화가 안 되니까 표현을 해본 적이 없다. 참 그게 힘들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편지를 한번 써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대화가 안 됐다면 한번 편지를 쓰는데 형제님 입장에서 아빠 입장에서 딸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고마웠던 거라든지 또 그동안 잘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고맙고 딸에 대해서 형제님이 생각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라.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형제님이 이제 그렇게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틀림없이 처음에 이렇게 표현을 하면 갑자기 안 하다가 했는데 애가 갑자기 그걸 읽고 나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빠의 편지를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안 버리죠. 왜냐하면 아빠가 자기를 향해 쓴 말이기 때문에 읽어보고 갑자기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속으로 어떻게 해요? 기분은 좋죠. 그러니까 대화라고 할 때 이제 대화의 중요성을 많이 마음을 나눈 대화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집에 딱 가가지고 자 아무개 일로 와봐. 학교 갔다 오고 나서 일로 와봐. 자 우리 한번 대화 좀 해보자. 썰렁한 거죠. 갑자기 안 하다가 왜 아빠가 이렇게 이제 갑자기 무슨 대화하자라고 해서 대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는 가만히 보면 어쨌든 연세가 들은 나이가 들은 분이 나이가 적은 사람한테 먼저 마음을 표현해 줘야 돼요.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을 표현해 주어야 그것에 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오늘 학교 갔다 왔어? 예, 학교에서 재밌었어? 그냥 그저 그래요. 거기서 이제 멈추는 분은 멈추는 거고, 좀 더 얘기하려고 그러면 오늘 학교 뭐 급식은 괜찮았어? 그냥 별로였어요. 또 그게 자꾸 할 말이 없어, 짧아지니까. 그 다음에 그럼 학교 수업은 뭐 재밌었니?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말을 안 하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자꾸 따지는 질문이에요, 그죠? 어떠냐? 그러니까 애 입장에서는 그런 대화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마치 경찰서에서 형사 앞에서 자꾸 취조받는 느낌? 그러니까 자꾸 취조를 많이 하면 질문을 많이 할수록 이게 답변하기 어려우면 하기 싫으니까 그냥 대충 빨리 끝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사실 그럴 목적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정말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대화를 하고 싶은데 말 좀 해보자, 우리 같이 얘기 좀 해보자. 그러고 계속 질문을 던지니까 그것도 뭐 학교 생활 전반적인 거 뭐 또 굳이 하고 싶지도 않은 얘기를 자꾸 물어보니까 이제 막 힘들 수 있는 거죠. 그냥 제일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는 건 뭐냐면 엄마나 아빠가 대화가 좀 부족할 경우에 그 아이를 향해서 생각하고 있는 말을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먼저 어른이 표현을 해줘야 아이들이 그에 대한 반응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보고 먼저 얘기하자고 자꾸 질문을 하면 자꾸 방어적이하고 자꾸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먼저 표현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엄마가 이제 오늘 집에서 뭐 설거지하면서 혹은 집에서 뭘 하면서 내 생각이 났단다. 그다음에 내가 어렸을 때 참 이렇게 같이 놀고 막 그랬었는데 내가 훌쩍 커버려서 어느새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이 됐네. 어쨌든 엄마는 아빠는 너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잘해준 것만 생각해도 참 감사하고 내가 건강한 게 참 감사해. 내가 어렸을 때 많이 아팠는데 이렇게 지금 건강한 거 보니 참 고맙고 감사가 돼. 어찌됐든 여러 가지 그동안 있으면서 역사가 있잖아요, 아이에 대한. 그걸 다 엄마 아빠는 지켜봤잖아요. 아이는 몰라요, 잘. 자기는 그걸 모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엄마가 아빠가 자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고마워하고 하고 있고 긍정적인 마음 있는 것을 표현을 해주면 그런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기분이 좋고 마음이 더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면서 나중에 뭐 저도 아빠를 사랑해요라든지 나중에 뭘 하든지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잘 될 거야. 네가 힘들지만 주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이러면서 자녀를 향해서 갖고 있는 소원과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고 그렇게 되면 그런 마음을 부모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화가 이제 좀씩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자꾸 갑자기 대화하자고 그러고 질문만 한다고 해서 이제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대화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보면 조금씩 뭔가 간극이 생겨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어느 날 갑자기 관계가 나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더 가면서 멀어지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멀어지지 않도록 어렸을 때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놀아주고 지난번에 어떤 이제 형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태국에 있을 때 이제 전도 캠프를 했었는데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이제 영어도 배우고 저녁에는 복음도 듣고 하는 건데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아이들인데 그 중에서 말씀 전하고 나서 이제 중학생인데 상담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데려왔는데 제가 이제 그 아이는 잘 몰랐지만 그 아빠는 아는 경우예요.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데 얘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빠가 교회에서 학생부 선생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참 곤란한 거예요. 교회 가도 아빠가 선생님이고 집에서도 아빠가 또 선생님처럼 하고 계속해서 이제 걸리는 건데 이제 안 오면 또 막 야단도 치고 학생부 참석하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근데 얘가 이제 상담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같이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얘가 먼저 선수를 치는 거예요. 저가 말도 하기 전에 우리 아빠는 나는 축구를 하고 싶어 죽겠는데 축구는 못하게 하고 막 이러면 씩씩거리면서 나는 축구하고 싶은데 축구도 못하게 하고 뭐 이것도 못하게 저것도 못하고 그러면서 자기 아빠에 대한 울분을 저한테 막 터뜨리는 거예요.
막 저는 사실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막 그 아빠에 대한 울분을 얘기하니까 제가 말을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다독여 주고 그랬어. 야, 좀 네가 마음이 어렵긴 하겠다. 근데 아빠가 너를 사랑하긴 하는데 좀 네 마음을 잘 몰라준 것 같긴 하네. 그래도 네가 이렇게 참석해서 잘하긴 했는데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할 때 아빠랑 만나서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만 하고 이제 어떻게 좋게 달려 보냈어요. 다행히 나중에 보니까 그때 자기 말을 좀 들어줬다고 기분이 좋았는지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 교회를 방문해서 교제하게 돼가지고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형제님 한번 나하고 얘기 좀 하자고. 그러면서 지난번에 그 캠프에 아들이 왔던데 그랬더니 그랬죠. 근데 형제한테 내가 질문해 볼게. 형제는 생각할 때 그 엄격한 아빠인 것 같아? 아니면 부드러운 아빠인 것 같아? 그러더니 조금 엄격하죠 그러더라고. 자기가 조금 엄격하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내가 그랬죠. 형제가 조금 엄격하다 그러면 아들한테는 너무 엄격하겠네.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때 복음 전화했더니 막 형제에 대한 불만을 많이 얘기하더라. 축구는 하고 싶은데 축구는 못하게 하고 뭐 이것도 저것도 그러면서 아빠는 이거 하라 저 하라 그러면서 함께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런다고 그래서 형제한테 한번 이 제안을 좀 할게. 할 수 있으면 시간을 줘서 여행을 좀 해. 그래서 여행 가서 예수님 얘기 한마디도 하지 마. 그냥 아버지와 자식 간의 우위를 좀 돈독하게 해. 같이 놀아. 산도 가고 그러고 스케줄을 형제가 좋아하는 대로 짜지 말고 애가 좋아하는 거. 어떤 분은 그렇게 같이 가족여행 한다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형제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딱, 애는 하기 싫은 건데 가족여행이라 말만 거창하게 가족여행을 해놓고 결국 자기 좋을 대로만 해. 자기 좋은 대로 스케줄 다 짜. 애는 하기 싫은데 쫓아다니는 거죠. 그럼 별로 의미 없어요. 이왕해 주려면 애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어떤 아버지가 그랬다고 그러죠. 자기는 정말 낚시하는 게 싫은데 아들이 낚시를 하고 싶어 해서 그날 가가지고 낚시를 해줬대. 하루 같이 가서 집에 와서 썼는데 아버지는 뭐라 썼냐면 오늘 참 낚시하기 싫었지만 힘들게 아들을 비유 맞춰주는 거 힘들었지만 어쨌든 하루를 지내서 다행이다. 근데 그 아들은 뭐라고 일기를 썼게요? 오늘 나에게 최고의 날이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낚시를 해줘서 최고의 날이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함께 해줄 때 아이가 좋아하는 방향을 할 때 아버지를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놀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먹기도 하고 그냥 재밌게 해서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좋아져야 복음도 들어가는 거지. 그런 게 이렇게 불만이 많이 생기면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들을 그런 것들을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어쨌든 책망 선생보다는 격려 선생이 좋습니다. 물론 아까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허용적인 부모하고 율법적인 부모하고 효과가 어떤 거냐? 만약에 율법적인 부모가 지나치게 율법적에서 반감을 느끼면 뛰쳐나갈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요. 허용적인 부모가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율법적인 부모가 강하게 했을 때 애가 이제 어렸을 때는 힘들어하지만 시간 지나면서 매를 맞거나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럴 때 이것이 너무 지나치지 않으면 시간 지나면서 뭐를 느끼냐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그랬구나 이것을 깨달아요. 그걸 이끌어서 뭐라고 그래요? 철이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철이 들으면 거기에 대한 고마움이 생기게 되면서 오히려 이렇게 엄하했던 것을 나를 위해서 그랬구나 알면서 철이 들면서 잘하죠. 근데 너무 지나치게 허용적으로 했을 경우는 나중에 이건 이제 더 세상으로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엄격하게 한 부모 중에서 조금만 더 사랑을 했더라면 그리고 삐딱하게 나가는 것만 아니라면 그런 면에서 오히려 후유증은 허용적인 부모가 더 후유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와서 이런 걸 자꾸 얘기할 것은 옛날에 60년대 쉽게 말하면 50세, 60대, 70대 된 우리 모임의 형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적으로 엄격했어요. 상당히 엄격한 그런 부모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런 말씀도 많이 읽었거든요. 때려도 죽지 아니하리라. 성경 구절 이런 말씀 좋아해가지고 강의를 앞에 나와서 하셨어요. 저도 옛날 들었거든요. 때려도 죽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이제 때려야 한다. 막.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너무 지나친 경우에 부작용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거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자녀가 알 때 결국 집을 나거나 그러지 않고 나중에 긍정적으로 많은데, 오늘날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인본주의 교육이 이제 판을 치고 있고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너무 잘해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허용적인 부모가 너무 많은 게 오늘날 문제죠. 그로 인해서도 후유증이 더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더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오로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때 보면요, 가정적으로나 애들한테 잘해주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해. 너무너무 잘해주거든요. 근데 잘해주기만 해. 잘 다루지는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허용적인 부모가 돼서 그냥 사랑만 주는데 이게 나중에는 애가 고집도 안 꺾여지고 나중에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오히려 이 시대에 있어서는 이제 아이들을 향해서 좀 사랑은 많이 주니까 엄격할 필요가 있다는 거, 이것들이 이제 마음에 이렇게 새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이제 커가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서는 격려와 칭찬의 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도 보면 이 칭찬을 평상시 좀 많이 해야 되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주님이 소아시아 7교회를 말씀하실 때 칭찬을 먼저 했을까요? 책망을 먼저 했을까요? 칭찬 항상 먼저 하셨죠. 주님이 인생이 어떤가를 아세요. 칭찬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아이들도 칭찬을 많이 들어야 큰 격려가 받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문제될 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칭찬에 인색하고 책망만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향해서 교제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가 어떻게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요새도 얘기하죠.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네가 그래서 힘들었구나.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그래서 힘들었겠구나. 그랬구나. 우리한테는 별것도 아닌데 애들한테는 이렇게 굉장히 공감을 얻는 말인 것 같아요. 애가 뭔가 힘들을 얘기하고 저는 이랬어요 그러면 뭐 그것까지 그런 거 갖고 뭘 문제 삼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랬구나. 그래서 네가 힘들었겠구나. 공감해 주는 말이거든요. 이런 말들이 아이들이 자기 딴에는 힘들었을 때 같이 해줬을 때 아예 공감이 되면서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길이 되니까 그런 말들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하게 자주 포옹을 해주고 그 격려해주고, 격려와 칭찬의 말로 자녀의 삶을 세울 수도 있고 무시와 비난의 말로 자녀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격려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두 가정에 대한 건데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의 실례입니다. 학교에서 두 과목에서 애를 받아왔어요. 작은 소년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의 아버지가 묵뚝뚝하게 하는 말이, 야, 왜 A를 2개만 맞냐? 3개는 왜 못 받아오니? 이제 딸한테 엄마가 합니다. 엄마, 설거지 다 했어요. 딸이 부엌에 나오면서 외쳤다. 딸의 엄마가 무덤덤하게 하는 말이, 바닥은 잘 닦았냐? 아빠, 집 앞에 골목 눈을 다 치웠어요. 큰아들이 말했다. 아빠가 신문을 보다가 슬쩍 쳐다보면서, 너 대충 치운 거 아니야? 신발에 묻은 눈은 다 털었냐? 똑같이 한 말에 대해서 반응이 좀 썰렁하죠. 그런데 옆집에 사는 아이들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워 보였다. 그곳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학교에서 두 과목에서 애를 받았어요. 작은 소년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소년의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하는 말이, 야, 장하구나. 야, 내가 내 아들인 게 기쁘네. 엄마, 설거지 다 했어요. 딸이 문 밖에 대고 외쳤다. 소녀의 엄마가 미소 지으며 다정하게 하는 말이, 우리 딸은 갈수록 예쁜 짓만 하네. 아빠, 집 앞과 골목에 눈을 다 치웠어요. 큰아들이 말했다. 소년의 아버지가 크게 기뻐하면서 하는 말이, 야, 아들 때문에 아빠가 살만 나네. 아이들은 부탁받은 일에 대해 진심 어린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그것은 상당 부분 당신 부모에게 달린 것입니다. 아이들을 향해서
특별히 이제 아버지와 연관된 게 있어서 시 하나가 있어서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제 아빠가 나이가 들어서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이제 한 말입니다. 며칠 전 내 아들이 태어났다네. 그 아이는 평범하게 이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할 일이 태산 같고 지불할 돈도 필요했습니다. 어느새 말을 할 나이가 되어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나도 아빠처럼 될 거예요. 아빠 언제 집에 와? 글쎄다 곧 함께 지날 날이 오겠지. 나중에 우리 좋은 시간을 보내자꾸나. 내 아들은 어느새 10살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내게 말했습니다. 아빠 공놀이 해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줄래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들은 알았어요 하고 사라졌지만 여전히 입가에는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처럼 될래요. 나도 아빠처럼 될 거예요. 아빠 언제 집에 와요? 어느덧 키가 훌쩍 커버려 10대가 된 아들이 물었습니다. 글쎄다 일이 바빠서 곧 함께 지날 날이 오겠지. 나중에 우리 좋은 시간 보내자. 아들은 며칠 전 대학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나보다 더 큰 아들이 자랑스러운 마음에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잠깐 여기 좀 앉을래? 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미소를 띄운 채로 말했습니다. 아빠, 차 열쇠 좀 빌려주시겠어요? 차 열쇠 가져가도 되죠? 나중에 뵐게요. 세월이 흘러서 나는 은퇴를 했고 내 아들은 결혼한 후에 분가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했습니다. 괜찮고 웬만하면 집에 좀 들을 수가 있겠니? 손주도 좀 보고 싶구나. 아들이 답변했습니다. 시간이 나면 그렇게 할게요. 지금 워낙 바쁘고 아이들은 감기에 걸렸어요. 저도 아버지 뵙고 싶어요. 얘기 나눠본 지도 오래되었고요. 그렇게 전화를 끊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아이는 나랑 얼마나 그렇게 똑같이 닮았는지, 내 아들은 어쩜 그렇게 나를 그대로 닮았는지. 참 아버지가 지난 날을 이렇게 회고해 볼 때 참 씁쓸한 그런 시예요, 그죠? 평상시 꼭 필요로 할 때 못 해주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함께 하고 싶지만 너무 닮아서 그 자식이 이제 함께 해줄 수 없다는 이게 참 얼마나 슬픈 노래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는 시간에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더 시간을 내서 아이들한테 시간 투자하는 것을 아깝다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 농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농사 짓는 거는 참 시간과 공을 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농사는 나중에 결과가 있는 것처럼 자식 농사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나중에 결과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자, 시간을 갖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난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이와 함께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럴 때 이제 보통 전문가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질적인 시간, 퀄리티 타임이라고 하는데 질적인 시간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소한 10분 이상은 집중해서 아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보니까 제가 기억이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런데요. 외국의 회사에 이렇게 중요역으로 맡고 있는 가정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미국에 있는 중요한 회사인데 이제 재미교포예요. 근데 거기서 아주 성공을 한 것 같아요. 큰 회사에서. 그런데 직장에서 일 마치고 들어오면서 집에 들어오면서 딱 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휴대폰을 딱 끄더라고요, 이분이. 집에 들어오니까. 그러고 나서 집에 이제 학생들이 있고 대학생도 있고 막 그런데 그 대학생들인 자식들 이렇게 있는데 자식들과 약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 앞에 놓으면서 같이 TV도 보면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아이와 더불어서 한 10에서 15분 정도를 집중해서 그때는 휴대폰을 받고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걔한테만 집중해서 걔 눈을 보면서 같이 시간을 내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자녀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아버지가 늘 바쁘게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안 들었대요. 왜냐하면 자기 들어와가지고 자기들한테 집중해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관심을 갖고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와 함께 한다고 그럴 때 그냥 하루 종일 몇 시간씩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도 뭐 10분에서 15분이 되더라도 걔한테 정말 집중해서 그 시간만큼은 같이 얘기도 하고 관심도 가져주는 거. 이것이 아이의 마음을 열게 하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을 때도 뭐 시간이 되면 나중에라도 그런 관계를 맺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린 시간들 보면 이제 오은영 씨 같은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보면 애들이 문제가 있는 경우 가만히 보면 딱 하나가 늘 있더라고요. 첫 번째 고집이 한결같다. 두 번째 다루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아요. 하나같이. 문제 있는 아들 가만히 보면 아버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대부분들 어떻게 하냐. 아버지는 직장 갔다 오면 게임하고 있어. 혼자서. 열심히 게임만 하고 있고 뭐 애하고 전혀 상관을 안 해.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돌아보고 나서 그 고집도 꺾는 것도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얘기를 하죠. 아버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아버지 뭐 했는지 쫙 촬영하니까 자기가 애하고는 함께 하지는 시간 없고 혼자서 게임이나 하고 뭐 다른 짓 하고 애들하고 전혀 시간을 안 보내니까 나중에 이제 놀이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애들하고 노는 게 뭐 어렸을 때 큰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놀이 하느냐면요. 포대기에다가 이렇게 에다가 애들 태우고 그 포대기 끌고 다니고 그러면 사실은 뭐 별것도 아닌데 애들은 깔깔깔아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작은 거지만 애들 함께 해주고 가까도 여기다 무등도 태워주고 뭐 그렇게 애하고 좀 같이 놀아주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애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것들이 마음을 열게 하고 교류하게 돼요. 그러면 아이들과 더불어서 뭐가 생겨요? 추억이 있잖아요. 애들과 함께하는 그런 추억의 시간들이 자꾸 모여야 이 다음에 나이 들어서도 함께한 추억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친근하고 교제가 좋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시간을 투자해서 같이 놀아주고 애 수준에 맞춰서 놀아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은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것들이 굉장히 좋은 시간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있어서 규칙적인 생활을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건 이제 한 실례인데요. 이제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때 이렇게 이제 한 종이에 써가지고 그냥 코팅을 해서 이것을 식탁 밑에다 넣어놨었거든요. 뭐 다 읽기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라. 그 다음에 정직하게 말하,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사랑하고 복 주신다. 뭐 그러면서도 몰래 이렇게 거짓말한 것이 있었겠지만서도 어쨌든 간에 실수한 것에 관해서는 관용하려고 했지만 거짓말하는 것은 야단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돌아온 후에 먼저 숙제부터 하고 논다. 우리 애들이 노는 걸 엄청 좋아하고 축구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숙제도 안 하고 놀았기 때문에 숙제는 최소한 하고 놀아라. 어쨌든 그렇게 그 다음에 TV 보는 거를 1시간 정도로 정해놨었어요. 이건 뭐 이제 부모들이 각 시간마다 게임하는 거를 좀 정해놓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해놓지 않으면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합의해서 1시간 정도 게임을 하든지 뭐 1시간 반이 됐든 1시간 됐든 어쨌든 부모와 자녀와 합의해서 시간을 이렇게 정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절제가 안 되거든요. 끊임없이 시간을 하려고 그러고 계속 이것 때문에 실강이 하니까 딱 정해서 둘이 합의해서 얘기해 써가지고 딱 붙여놓으면 애들이 그거 봐서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이런 규칙은 어른들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필요해요? 자녀들한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아무런 엄마 아빠가 자기들한테 바라는 것, 뭔가 훈련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언지 전혀 모르면 어떤 걸 할지 항상 이게 긴장도 되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아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항상 쓰고 난 후에는 정리정돈을 잘하라. 그리고 우리 애들이 정리정돈을 저희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어렸을 때 그 얘기를 좀 했는데
자기 방 놀고 쓴 다음에 자기 방 청소하고 이런 것들을 막 어렸을 때부터 하라고 했고 또 그렇게 하게 했으니까 그럼 그런 것들이 엄마 아빠가 훈련을 시키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이건 한 신뢰인데 나름대로 이런 어떤 규칙을 정해서 이렇게 보이도록 해놓는 것이 애들한테 훨씬 좋습니다. 그것이 몇 가지가 되더라도요. 그게 초등학생 정도 된 아이를 두고 있는 그 부모의 그 초등학교 밑에부터 초등학생 정도 있을 때 훨씬 더 애한테 좋고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정직 훈련이라든지 부모님께 순종하는 훈련이라든지 어른들한테 예를 갖추고 인사하라든지 또 뭐 책임감 숙제는 하고 논다든지 TV 시청이나 게임 시간 정하는 것 절제 이런 것들이 이제 초등학생 정도 생활에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좀 되는지 모르겠네요. 볼까요? 다행이네. 오전 7시 30분 초등학교 2학년 자, 이제 이거는 이제 한국 부모하고요. 한국의 애들에 대해서 부모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영국의 애들을 부모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서로 비교한 건데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이를 깨우는 것은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 엄마들은 다 뭐 비슷해요, 그죠? 그냥 안쓰럽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주는데 이렇게 습관적인 면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의존적이 되는 그런 면들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좀 하도록 훈련시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요거는 이제 이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 가면 이제 그 LA에 오렌지 카운티가 있어요. 거기 우리나라 이제 서울 강남에 해당되는 대구는 수성구인가요? 수성구죠. 네, 수성구에 해당되는 거기에 있는 학교에 이제 그 수지 오라고 교장 선생님인데 한국계 이제 미국인이시죠. 그래서 이제 EBS에서 같이 인터뷰를 하면서 거기에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 반, 그다음에 유대인 학생들 반 그렇게 있다고 그래요. 잘 나가는 데가 이제 거기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학교라서.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말이 좀 서투세요. 그렇지만 이제 목표라는 게 뭔가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한국말 서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이 뭐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얘기하는지 둘 차이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가장 비슷하고 뭐가 가장 차이가 납니까? 비슷한 것은 교육열이 높고 교육이 그 가정의 가장 넘버원 프라이어티 그것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두 그룹의 교육 철학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제가 지금 지난 21년 동안 두 그룹과 일하면서 느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첫째, 유태인의 그 프라이어리티는 최고가 되라가 아니고 가장 the best school을 찾지 않고 항상 the right school, 우리 애와 우리 가정의 교육 전략에 맞는 학교, 그리고 아이 보고도 최고하라 하지 않고 너는 너의 최선을 다했느냐, 그리고 또 아이들을 남의 집하고 비교하지 않고 너는 너 자신과 시간을 달리게 해서 비교해라. 아이 이름이 마이클이면 마이클, 너는 작년에는 잘했는데 올해는 안 하니까 내가 걱정이 된다. 마이클, 6개월 전에는 독서를 별로 안 하더니 지금은 독서를 하니까 내가 기쁘다. 그렇게 해서 유 메시지를 하지 말고 반드시 아이 메시지로 유하면 아이들이 방어를 디펜스 메커니즘을 해서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 왜 공부 안 해? 아니고 너 왜 독서 안 해? 이게 아니라 네가 독서를 안 하니까 내가 걱정이다. 그리고 너가 독서를 계속하기 위해서 내가 도와줄 점은 무엇이니? 그리고 학부모가 애 보고 독서하라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도 독서하는 모습을 애들한테 보여야 돼요. 그리고 학부모가
애들만 러닝 배움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공부하는 모습. 평생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이들한테 가장 스트롱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들리세요? 이게 좀 울려서 좀 그런데요.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한국 학생들하고 유대인 학생들의 큰 차이가 있을 때, 이분이 이제 그런 말을 했죠. 그 말할 때 나 메시지를 써라. 그러니까 너 왜 그렇게 하냐, 너 왜 이렇게 하냐, 너 왜 점수가 떨어지니, 너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점수가 떨어지니 내가 마음이 슬프다든지, 내가 마음이 어렵다든지, 또 내가 점수가 올라가니까 내 마음이 기쁘다든지, 이렇게 해서 너 그러면 이렇게 방어 기제가 이렇게 나와서 자꾸 이렇게 피하려고 그러고 방어하려고 하니까 너 메시지를 쓰지 말고 네가 그렇게 하니까 엄마 마음이, 아빠 마음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혜롭다. 성경에는 어쨌든 선한 말은 꿀소임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했는데, 같은 말을 할지라도 애로 하여금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이고, 또 이분들이 지혜롭게 하잖아요. 최고가 되지 말고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최선을 했느냐, 이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너가 학교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나왔다면 그럼 만족할게. 그러니까 점수가 얼만큼 많이 나왔느냐 보다도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도 성경에 보면 내 손이 일을 다하는 대로 힘을 다해 할지어다 했기 때문에 최고가 되는 1등이 되는 어떤 이런 거라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하는 자세도 성경적인 가르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국 사람들은 자꾸 비교하는데 유대인들은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아이의 과거, 현재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지난번 60점 맞았는데 이번에 70점 맞았으니 너 진보했으니 좋다. 근데 지난번에 70점 맞았는데 이번에 50점 맞았다면 왜 지난번보다 떨어졌니? 그래서 다른 애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두고 그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 과거보다 지금 더 나아졌다면 칭찬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런 측면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교육하는 데 있어서 좋은 그런 조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이죠. 또 부모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본을 보이는 거. 선생이 이제 그러니까 엄마는 이쪽에서 TV 열심히 보고 막 웃으면서 저쪽 방에서 뭐 공부하라 이러면 이제 분위기는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부모도 같이 공부하는 시간에 성경을 읽든지 신앙서적 읽든지 같이 그러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또 된다. 이런 측면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징계면에 대해서 잠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징계를 할 때 이 징계는 여기도 이제 다뤘지만 성경은 어쨌든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랑의 매질에 대한 효과를 연구한 게 있는데요. 2011년도 3월달 TV에 이렇게 나왔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미국의 기독교 대학인 칼빈 대학교에서 캐나다와 미국의 성인 2,600명을 대상으로 그가 어렸을 때 2살에서 한 7살 정도,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3살에서 한 8살 정도 됐을 때 부모로부터 사랑의 매질을 당했던 사람과 당하지 않았던 사람들 둘로 이렇게 그룹을 나눠봤습니다. 부모로부터 징계가 있었던 그룹, 징계를 전혀 받지 않은 그룹, 근데 체벌이 있었던 그룹이요, 체벌을 당하지 않은 그룹보다 1차적으로 차이가 성적이 우수했고, 체벌을 당했던 애가 성적이 우수했고, 또 삶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졌고요, 그리고 절제하는 능력이 탁월했다라고 조사 보고가 나왔어요. 희한하죠, 그죠? 전혀 징계가 없는 애들보다 징계를 받은 아이들이 더 긍정적이고 성적이 우수했고 절제한 능력도 있었다. 성경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근면하게 징계한다는 말이 정말 진리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잠언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징계는 이제 반드시 일관성이 있게 해야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요, 징계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게 뭐냐면, 징계를 하는데 아버지나 엄마의 그날의 분위기,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좌우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느 때는 허락이 안 됐어요. 근데 기분이 좀 허락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뭔가 잘못한 거면 그거에 대해서 전에는 야단을 맞았어요. 매도 맞았어요. 근데 어떤 때는 또 엄마 아빠 기분이 좀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효과가 굉장히 반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안 되는 건 누가 오든지 사람이 오든지 다른 사람이 있든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을지라도, 만약에 이제 징계하려고 그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경우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니 그 애를 뭐를 이렇게 다스릴 게 있다고 너 말이 안 돼 이래가지고 지금 한참 지금 엄마 아빠가 하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 와가지고 거기서 막 책망하는 걸 나무라는 거예요. 야단을 치고 그런 거를. 그러면 이건 효과가 아주 굉장히 반감이 되죠. 그럴 때 사랑받는 장인어른 장모, 그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 부모님이 되려면 그 자녀가 지금 징계하거나 막 그렇게 하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 수준 되시는 분이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럴 때는. 그때는 이제 애들이 자기 혼날 것 같으면 구원의 요청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막 최대한 불쌍하게 자기 편 들어달라고 막 이러면서 막 구원의 손길을 막 보내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피해 주든지 아니면 한마디 다 하는 거죠. 엄마 아빠 말 들어. 그 말 들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엄마 아빠 말대로 해. 엄마 아빠 말 들어. 딱 그렇게 하는 것이 엄마 아빠 말 할아버지 할머니도 동의하는 거구나. 그러면 더 좋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럴 때 징계하고 그럴 때 때릴 게 뭐 있다고, 너는 내가 너 가만둔 줄 아냐? 뭐 어쩌고 그러면서 너 걔 어린애를 뭘 때리겠다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애 데리고 안 와요. 물론 이제 뭐 그러더라고요. 어쩌다 보면 좋고 자주 오면 안 반갑다 그러긴 해도 보고 싶을 때도 안 오면 이제 문제니까, 자주 손자 손녀 보려면 같이 자식 같은 마음이 돼야 되니까, 그럴 때는 엄마 아빠 말 들어. 너 잘못한 건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거야. 딱 이렇게 딱 동의를 해줘야 이게 오히려 교육이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언제부터 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거 뭐 정확하게 연도를 말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말귀를 알아들을 때, 그럼 어떻다고 생각하시면 말귀를 언제 정도 알아듣나요, 애들이? 1살, 2살이요? 예. 어떤 애는 빠르면 1살 되는 애들부터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2살 정도만 돼도 말귀를 알아듣죠. 근데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엄마 아빠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나이에 혼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해서 잘못한 걸 인식하지 않고 그냥 혼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애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 어떤 애가 이제 상이 있으면 이렇게 싹 올라가요. 거기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올라가면 혼나. 그렇게 해서 말 들었는데 나중에 아무도 없을 때 또 싹 올라가. 이러면 말귀 알아듣는데도 이제 정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딱 일로 와서 아까 하지 말라 그러는데 너 그랬지? 그러면서 한 대를 딱 하더라도 따끔하게 한 번만 딱 그러면 그 다음에 절대로 안 올라가죠. 근데 그냥 내버리면 계속 그하고 씨름해요. 또 씨름하고 또 씨름하고. 자, 그러면 징계는 이제 어쨌든 말귀를 알아들 때부터 시작해서, 자, 징계할 때 어떤 분은 그래요. 참 저는요 제 아이를 징계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때리기도 엄청 때렸어요. 근데요 얼마나 고집스럽고 이게 문제인지, 제 자식은 안 돼요. 제가 항복했어요. 이제 가만히 보면 이제 이제 그럴 때, 자, 왜 그렇게 징계를 했는데 애가 잘 이렇게 좋은 반응이 안 보일까? 징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떤 경우는요 징계를 하는데 애들이 보는 앞에서 야단을 치는 경우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둘째가 혼나고 있는데 첫째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여기는 너 왜 그렇게 한 거야? 거기서 야단을 치면 아이는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야단 맞는다는 것보다 다른 애들이 있는 데서 자기가 야단 맞는 거를 더 창피하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더 신경 쓰느라고 엄마 아빠의 교훈이 별로 잘 들어오지도 않고요. 자기를 뭐랄까 약간 모욕감을 줬다 이런 생각이 더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는 야단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어디로 됩니까? 독립된 곳으로, 방이라든지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서 아무도 없이 엄마나 아빠와 그 아이와 당사자들끼리만 들어가야지 다른 아이들이 보는 데서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별 효과도 없다는 거, 그리고 안 좋은 기억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방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먼저 들어가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때는 기분이 엄마 아빠가 차분하고 냉정해서 이럴 때는 잠시 휴대폰을 꺼주셔도 됩니다 라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때는 일반적으로 애들을 징계하려고 그럴 때는 부모 마음이 어때요? 들뜨고 화가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아주 평안하게 징계하신 분 계세요? 저는요 참 차분하면서 회차리 가져오너라 이렇게 아주 차분한 마음으로 하시는 분 계세요? 대부분은 그렇게 한대요. 기다리다 참다 이제 화가 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분노를 삭힐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떤 분은 화가 나면 아무거나 그냥 닥치는 대로 때리는 분이 있어요. 도망가고 쫓아가면서 부직갱이도 날아가고 막 빗자루도 날아가고 막 잡히는 대로 막 던지고 도망가고 막 도망다니고 이런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안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잡히면 그 다음부터 막 얼굴 이거 먹고 주먹이고, 그냥 어떤 분은 그냥 반은 죽여놓은, 아버지가 특별히 이제 아버지 화가 나면 반은 죽여놓는 거죠. 근데 그렇게 때리면 감정적으로 하면 아이들한테 훈육으로 인해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기억만 남습니다. 특별히 손으로 때리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손으로 이렇게 때리고 막 그러면 애들이 그걸 기억을 하는 게 별로 안 좋거든요. 나중에 뭘 그럼 우리 참 나중에 이제 그래서 자식 참 너 칭찬 너 잘해서 장하다 왜 이러세요? 이 손으로 옛날 뭐 한 거예요? 막 때린 게 있잖아요. 이런 거 손으로 뭐 하려고 그러면 왜 이러세요? 이 손은 격려하고 포옹하고 격려하고 등 두들겨주고 이럴 때 쓰셔야지, 이걸 갖고 직접 손 쓰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 뭘 해야죠? 회초리를 사용하는 게 좋죠. 회초리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1차적으로 독립된 장소로 들어가라고 그러고 잠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때 주님, 제가 분노를 사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그러는데 들어간 다음에 어떤 분은 들어가자마자 사정없이 때려, 막 때려. 이제 이놈 자식 막 때려. 그럼 그러다 막 때려. 그럼 나중에 이제 걔한테 너 뭐 잘못했지? 몰라요.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어요? 몰라요. 잘못했어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잘못해. 매 안 맞으려고. 이러면 효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뭘 하는지 알아야 알고 맞아야지. 뭐 무조건 때리면서 그냥 막 때리면 효과가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먼저 너 뭘 잘못했는지 네가 얘기해봐 라고 얘기해야죠.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잘못한 거를 자기가 이렇게 해서 잘못해서 그랬어요. 이제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전에도 이런 것을 안 그러면 너 맞는다 그랬더니 너 맞는 거야. 그러고 나서 때리는 거죠. 몇 대를 때리는데 뭐 엄청 많이 때릴 건 없죠. 그 어린 아이들이 그 대신 한 번 때리더라도 정신 바짝 나게 때려야 되는 거죠.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 있어요. 애가 돌아다니면서 막 놀면서 이래요. 맴매 우리 엄마 맴매 막 이제 이렇게 노래하는 애가 있어요. 맴매. 자, 이런 경우 좀 물어볼게요. 걔가 매 맛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는 거니까 맴매라고 하지. 맴매를 정말 맛보는 사람, 그게 놀고 다니는 문제가 아니잖아. 근데 이제 다니면서 맴매 그럼 엄마가 맨날 할 때마다 맴매한다고 말만 한 거야. 한 번도 안 때리고. 그러니까 애들 놀면서 맴매 노는 거죠. 이러면 효과가 이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맴매는 노는 게 아니고 잘못했을 때 한 대 맞더라도 눈이 번쩍 뜨게 엉덩이나 종아리를 때리는 것이 확실히 좋습니다. 그리고 회초리를 갖고 딱 갖고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좀 심각하니까 미국 같은데 이 프로그램 할 때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분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르치냐면 제일 먼저 애를 징계하려면 방 안에 모든 문을 다 잠궈라. 창문을 다 내려라.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다 닫아라.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부모가 애 때리다 애가 우는데 소리가 들리는 이웃 사람이 신고를 하면요, 경찰이 와요. 경찰이 와가지고 부모로서 애를 이렇게 폭행하는 거는 당신 자녀를 기를 자격이 없다 이래가지고 애를 격리시켜서 다른 데 가서 기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때리려면 문을 다 내리고 그 안쪽에 가장 깊은 데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다 잠그고 그 다음에 회초리로 엉덩이나 그 다음에 종아리를 때려라. 그 대신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미리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그런 다음에 애를 때리는 거죠. 애를 때리는 거죠. 그래서 뭐 적게는 뭐 이렇게 심하지 않으면 2-3대부터 해서 많아야 한 4-5대. 어떤 분은 막 사도 바울의 체험을 해서 40에 가만 39대를 때려서 애를 반을 이렇게 한 번에 때리면서 너무 많이 때리는 것보다는 몇 대씩 반복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죠? 한꺼번에 너무 많이 때리는 것보다는 한 3번씩 2대 때리면서 이것을 필요할 때마다 오히려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지 한꺼번에 많이 때린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때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애가 막 울면 너 잘못한 걸 반성하고 있어. 그리고 잠깐 나와서 반성할 시간을 주는 게 좋습니다. 혼자 훌쩍거리고 울고 그러면서 자기도 맞았으니까 그다음 뭐 반성의 시간을 좀 잠깐 갖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어떤 분이 여기서도 실수를 해요. 그렇게 때려놓고 나서는 아버지가 그냥 출근해 버린다든지 혹은 일 때문에 밖으로 그냥 나가. 엄마도 그러고 나서 그냥 어디로 가버려. 이러면 그 애 정서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지금 매를 맞았는데 이걸 안 풀어주고 그냥 가는 거는요, 애한테 상처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하고 난 다음에 꼭 좀 있다가 들어가서 너 아까 맞았는데 어쨌든 내가 이렇게 때린 거는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고 엄마 아빠가 너가 어리석은 짓을 다시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 거고 고집을 부리지 말라고 한 거고 네가 불순종하니까 이렇게 맞은 거다 얘기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안 해야 되겠지, 또 그렇게 하길 바래. 그리고 이렇게 한 엄마 아빠도 마음이 아파. 그러면서 자녀를 붙들고 포옹한 채로 기도해 줍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하고 엄마 아빠 기도하면 눈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눈물이 나요, 안 나요? 자기 자식 때려놓고 눈물이 나거든요. 눈물이 나면 눈물이 나는 대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러면 그 엄마 아빠 자기를 사랑해서 때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원한이 없어요. 그에 대한 반감이 없어요. 그리고 신기한 거는요, 자기가 잘못해서 매 맞고 난 다음에는 애가 더 가까이 와요. 더 가까이 와요. 자기가 잘못해서 매를 맞고 사랑하기 때문에 매 맞은 걸 알기 때문에 더 가까이 오고 더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더 전에보다 더 가까이 와요. 뭔가 잘못했는데 혼나지 않았으면 자꾸 빙빙 돌고 자꾸 피해 다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주님 가까이 나가는 것처럼 고백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가까워질 수가 있는 면이 있죠. 그래서 꼭 반성 시간 주고 그 다음에 포옹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전에부터 그 마음이 이렇게 순화가 되면서 더 친밀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더 좋아지죠.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 시절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초등학교 시절까지만 하면 사실은 중고등학교 이렇게 지나가면서 크게 아이로 인해서 다툴 일이 별로 없어요. 싸울 일이 별로 많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제 고집이 좀 꺾이고 그런 관계 속에 있으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초리를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때도 때리는 경우 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때리는 경우, 글쎄 중학교 1학년이 몰라도 중학교 상급학생 되고 이제 중고등학교 정도 애 때렸을 때 말로 하는 거 하고 말로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매로 때리는 경우 어떤 게 더 아플까요? 본인이 어렸을 때 한번 맞은 거 생각을 해보시고 야단 맞은 거 생각해 보세요. 뭐가 중고등학교 정도 나이 되면 뭐가 더 마음에 더 아플까요? 때리는 거는요, 이제 등치가 있으니까 맷집이 있어서 웬만큼 때려가지고
이게 뭐 맞은 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 번 맞으면요, 딱 이게 벌써 이게 때려 보세요. 이제 저 웬만큼 맞을 줄 알거든요. 뭐 이런 게 돼가지고 그렇게 때려서는 별로 효과가 없고요. 오히려 말로 하는 게 더 마음에 아픕니다. 너 그렇게 하니 참 실망스럽다. 그 다음에 너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참 엄마 아빠가 그렇게 이번에 그럴 줄 않을 줄 알았는데 정말 실망이 됐어. 다음에 정말 그러지 않길 바래. 라든지 그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러면서 말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마음에 새겨질 수 있어요. 이때 중학교, 고등학교를 붙들고 때리는 거는 글쎄 큰 효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로 하는 것이, 말로 훈계하는 게 더 두려울 그 나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는 했지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너무 감정적으로 했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징계 치명적인 실수라기보다는 이제 징계할 때 부모가 실수하는 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럴 때 이제 자녀들의 상처가 있을 수 있고요. 예, 막 화가 난 채로 막 이렇게 했을 경우에 또 예, 손으로 막 때리거나 예, 이렇게 그냥 해결해주지 않고 그냥 내려가고 이런 경우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걸 얘기하면 저는 뭐 무진장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실수를 했고 하는 과정 속에서 실패한 적도 있고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거는 이제 여기는 첫째가 있지만 둘째 없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둘째가 이제 너가 몇 살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한 4-5살 작은 애가 4-5살 얘는 이제 3살이 더 많으니까요. 같이 예배당에서 이제 놀고 저희들은 뭐 예배당에 생활하고 막 그랬었으니까 그때 부엌에 문이 있는데 부엌에 문을 이렇게 그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을 이렇게 잠궈 놓으면 열기가 힘들어가지고 똑딱 이렇게 잠궈 놓으면 문 열기가 힘들어가지고 열지 말라고 닫지 말라고 그랬는데 작은 애가 놀다가 4살인지 5살인지 그런 것 같아요. 얘가 작은 애가 놀다가 잠궜어요. 저건 이제 열려면 엄청나게 힘들게 제가 열을 받았어요. 열 받아가지고 잠시 열 받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그놈을 딱 잡고 딱 보니까 소파가 있어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다고요? 바로 바닥에다 내쳤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니까요. 푹신푹신한 소파가 있었는데 푹신푹신한 소파로 제가 그 작은 애를 잡고 그쪽으로 던졌어요. 바닥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소영재는 애를 잡아가지고 죽였다는 이렇게까지도 설명이 되지만 내 바닥에 내쳤다는 또 이렇게 또 오해하지 마시고 부드러운 소파로 제 자식이거든요. 소파로 던졌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감정이 절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던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애한테 얘기하면서 너 그렇게 하지 말았는데 했으니까 지가 잘못했어요. 뭐 이제 이러고 했는데 어쨌든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서 노는데 얘하고 지 형이랑 같이 얘기하다가 얘가 딱 뭐라 그러냐면 지난번에 아빠가 나를 던졌지? 그 말을 딱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빠가 나를 던졌어? 이렇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제 제가 감정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찝찝했었는데 애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걔 있는 대로 제가 이렇게 가서 지난번에 네가 이렇게 문 잠그지 말라고 했는데 잠궈가지고 화가 나서 네가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 거는 네가 잘못했지만 그거를 아빠가 화를 절지 못하고 너를 소파로 이렇게 던진 거는 아빠가 잘못한 거야. 그건 아빠가 지나쳤어. 아빠를 용서해줘. 미안해. 그때 나를 똘망똘망 쳐다보더니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제가 해놓고 만약에 사과를 하지 않고 그랬더라면 아마 애 마음에 계속 안 좋게 남아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령 이제 이런 만약에 이런 거 보시면서 연세가 드셨거나 그럴 때 자식들 관계 속에서 뭔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전에 한 것이 있다면 언제 한번 식사를 좀 사주시고요. 한번 이렇게 같이 밥 먹자고 그러고요. 그런 걸 한번 얘기해 보시는 건 좋아요. 내가 너 길리면서 지난날 생각해 보니 너한테 좀 과하게 한 것 같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미안하다. 혹시 나한테 상처받은 거 기억나는 게 있니? 라고 물어볼 필요도 있어요. 물론 이제 지나간 거기 때문에 또 엄마 아빠기 때문에 뭐 좀 과하겠다고 지나가도 뭐 어떡할 거예요. 지들이 자식인데. 그죠? 뭐 경찰서에 신고할 거예요.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상처를 갖고 있었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부모가 이렇게 사과하거나 그런 게 없으면 마음에 상처로 남고 존경은 덜 하겠죠. 그죠? 존경은 덜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또 이렇게 상황 속에서 너가 지난날 이렇게 보면서 아빠가 너무 너를 징계할 때 과했다든지 너무 나한테 심하게 했다든지 혹시 이런 것이 있어서 네가 그것이 상처가 된 게 혹시 있니? 나중에 괜찮아요. 저 기억 안 나는데요. 어렸을 때 다행스러운 건 기억을 잘 안 한다는 게 감사하죠. 기억력이 어렸을 때 지워버리니까. 그래서 다행히 기억이 없다면 좋은데 그런 것을 상처로 갖고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한번 얘기하면서 뭔가 이렇게 나하고 자식과 나와 사이에 뭔가 서먹서먹한 게 좀 있다 그러면 그런 거 얘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처된 게 있다고 그런 다음에 미안하다. 그때는 아빠가 좀 과하게 또 엄마가 너무 과하게 해서 너를 좀 어렵게 한 것 같다. 그거에 대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존경을 받죠. 부모가 완벽해서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자식들이 바라는 부모는 정직한 부모이기를 바라요. 그리고 실수한 건 실수했다고 사과할 줄 아는 부모. 이런 부모를 더 바라는 거죠. 완벽한 부모를 원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완벽해서 기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어떤 그런 거에서 이렇게 자식들의 생각이 좀 나시면 옛날에 어떤 걸 생각나면 나중에 계기 되면 그때는 좀 미안했다라고 말을 해 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어떤 그 EBS에서 봤는데 어떤 엄마 얘기예요. 이 엄마가 이제 아기를 낳는데 애가 이제 막 커가지고 막 조그만데 애가 막 울고 엄마한테 와서 이렇게 안기려고 그러고 엄마한테 오고 그러면요. 이 엄마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꾸 피해요. 자기 딸인데 딸이 막 엄마 오는데 막 이렇게 피하고 꺼려하고 막 굉장히 이렇게 안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오는 게 피하고 자꾸 거절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또 막 엄마한테 가고 싶어 하는데 엄마는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얘를. 자기 자식인데도 그러더라고요. 그 나중에 이상하다 싶어서 같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엄마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랄 때 자기 엄마가 오빠는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자기를 늘 그렇게 오빠를 편애하고 자기를 좀 무시하고 엄마가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그걸 잘 돌봐주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오빠만 더 사랑하고 자기는 좀 무시했다 이 생각에 상처가 있어서 아니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30대 중후반 됐는데 그 애가 자꾸 자기한테 오는데 자꾸 이렇게 피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거를 보면서 나중에 엄마한테 그게 이제 알려지게 되고 얘기되면서 엄마가 잘 이제 자기는 기억 못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취재진들이 같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너무 힘들게 살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는 오빠랑 뭐 지 딸이랑 이렇게 큰 차이를 둔 건 아니었는데 아마도 애가 생각할 때 오해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상처를 가질 수 있구나. 내가 참 그런 거에서 그때 생각 못 했는데 애가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나중에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이제 애기 엄마한테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잘 돌봐주지 못하고 오빠한테만 더 이렇게 한 거는 사실 그게 아닌데 네가 그렇게 한 거로 생각하니 참 미안하구나.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애기 엄마가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가 그렇게 인정해 준 거로 인해 자기 마음이 풀어지면서 자기가 그 다음부터 삶에 의욕이 생기면서 그 자기 딸이 자기한테 오는 거를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자기가 자라면서 이렇게 뭔가 부모한테 거부가 됐다거나 어떤 그런 걸 느낀 그 상처가 다음 자식한테까지도 그런 뭔가 이렇게 받지 못하는 게 있었는데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그 말 한마디 들은 게 그게 그 울컥대면서 눈물을 흘리고 나더니 그 다음에 그 엄마를 이해하게 되고 엄마를 더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자기 딸을 용납을 하고 자기 딸이 오는 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실수한 것이 있고 막 그렇다면 오히려 실수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할 줄 아는 그런 용기, 그것이 참 필요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들과 사이가 좋아지려면 껄끄러운 것들이 있는 거에서 부모 쪽에서 자식이 먼저 풀 수 없어요. 항상 먼저 어르신들이 그리고 부모 쪽에서 말을 해줘야 풀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생각나면 하시는 게 좋아요. 어느 지역에서 모임에서 했더니 어떤 자매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저 와서 우리는 어제 딸이랑 회포를 풀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어렸을 때 엄마 입장에서는 이 딸이 때리려고 그러면 막 도망 다녔대요. 아주 얄미워 죽겠고 저놈의 딸내미가 내가 좀 때리려고 그러면 계속 깐족거리고 도망 다녀가지고 막 아주 얄미워서 더 나중에 만나면 더 많이 때리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문제를 들으면서 내가 혹시 너한테 그렇게 너무 심하게 하거나 이런 게 있으니 얘기했더니 진심을 얘기하는데 너는 근데 왜 이렇게 그때 당시 도망을 많이 다니고 더 그랬냐 깐족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엄마가 너무 무섭게 하니까 엄마가 무서워서 도망 다닌 거지 일부러 그렇게 깐족거리고 그런 거 아니었으니까 엄마가 나는 그걸 모르고 너는 네가 그렇게 자꾸 도망 다니면 나는 놀리는 줄 알고 내가 더 화가 나는데 네가 나를 무서워서 그랬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래가지고 이 20대 딸이랑 회포를 풀었다고 그래서 같이 얘기하고 서로 붙들고 울고 그러면서 모녀 사이가 더 가까워졌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천상의 방언을 해야 합니다. 하늘의 방언. 샬라라는 방언이 아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사랑한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이 천상의 방언이에요. 가족들이나 친정이나 관계 속에서 이런 말들 정말 실수했으면 미안하다고 그러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리고 용서한다고 그러고 이런 말들이요. 윤활유가 돼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아주 좋은 것이죠. 혹시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용기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적 훈계의 특징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혼내주려는 목적으로 분노를 키우면서 화가 나서 막 이렇게 했을 때 반항적인 면이 있다면 성경적인 것은 목적은 고치려는 목적이고 마음의 동기를 살펴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을 할 수 있으면 나중에 커서는 좀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걸 보면 어떤 분들은 나는 지난날 이랬는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마음에 오히려 이렇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그동안 잘해왔던 것이 있으시거든요. 잘해왔던 것은 계속 장점은 어떻게 해요? 계속 살리면서 하셔야 되고요. 그동안 간과했거나 놓쳤던 부분은 이제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쭉 들으시면서 마음에 걸리고 요건 내가 못했구나. 그럼 그것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경우는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못했는데 몰라서 그런데 이제라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만약에 다루시려고 하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오늘 이렇게 듣고 나서 우리 집 애들을 이제 저 방법들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동안 안 했던 거를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요, 애가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안 하던 거를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어려움이 되니까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이들을 불러놓고 만약 어려웠는데 지금까지 뭐 이렇게 잘못한 거를 이렇게 매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징계라 이런 것도 하지 않았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것들 별로 얘기 안 하고 그랬다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 가족 회의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하고 애들하고 같이 모여요. 같이 모이자. 그러고 나서 애들 어느 정도 알아듣습니다. 그 앞에 그동안은 엄마 아빠가 잘 몰랐는데 이제 이번에 이 자녀양 세미나를 들으면서 엄마 아빠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생각하게 되고 배우게 됐어. 그래서 이제부터 하려고 그래. 또 그동안 내가 잘 못한 거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해.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제 너희가 만약에 거짓말하거나 뭘 하면 그때는 매를 들 거야.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니까 엄마 아빠한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잘 몰랐는데 이제는 너희들한테
그걸 가르칠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 순종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내가 배웠어.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것을 따라주면 좋겠어 라고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게 없이 갑자기 훅 들어가면 애들이 막 갑자기 혼란스러워가지고 우리 아빠가 왜 저렇게 됐지? 우리 엄마가 왜 저러지? 그러면서 이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워하니까요.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내가 전에는 이렇게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할 거야. 앞으로 전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허락했는데 이것은 안 되는 거야. 또 전에는 이런 거를 허락 안 해주는데 이제는 허락해 줄게. 그러면서 좌우 설명을 좀 하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출발전을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으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나중에 시작을 하시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남편 같은 경우에 특별히 하셔야 합니다. 남편으로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같이 모아놓고 아빠가 얘기하시고 또 엄마가 할 수 있으면 당신도 얘기하시려면 하세요. 그리고 서로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렇게 할 거라는 것을 설명을 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이제 그 청소년 교육 관계된 걸 좀 잠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 듣기로는 어떤 어린아이에 대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고 또 우리 형님도 이제 지금 어린아이의 중요성들을 많이 생각하셔서 요 때를 더 이제 중점적으로 좀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 청소년 시기에 있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서는 이제 뭐 여기도 몇 가지가 얘기됐지만 정체성의 욕구들이 있죠. 자기가 누군가에 대한 것이 있고 친구들에 대해서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때 성적인 관심과 그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입니다. 중학생 정도 되면 아빠가 아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엄마가 딸한테 얘기해야 되죠. 뭐라고 얘기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한 번 성관계를 친구와 맺어도 임신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줘야 합니다. 그렇죠? 이제 내가 책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가 벌써 내가 맨스를 했으니까 이제 너는 아이를 가질 수 있어. 그리고 네 나이 되면 너도 이제 그 여자 친구랑 성관계를 맺으면 임신시킬 수 있어. 한 번도 그럴 수 있어. 이제는 책임지는 나이가 된 거야. 이것을 꼭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걸 부모가 얘기 안 하면 어떤 분이 그거 쑥스러워서 어떻게 얘기해 그러는데 이거를 부모가 얘기 안 하면 어디서 이런 걸 듣냐고요. 안 좋은 세상 통해 자꾸 듣잖아요. 그러니까 자식과 관계 속에서 자식들과 관계에서 아버지는 아들한테 엄마는 딸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은 얘기할 때입니다. 너 책임지는 존재가 돼야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1년에요. 한 15,000건 내외가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그 임신해서 출산을 몰래 한답니다. 한 1년 한 15,000 정도 내외. 근데 주로 화장실에서 많이 하고요. 엄마한테 항상 숨기고 막 아빠한테 숨겨서 몰래 하거나 어떤 경우는 알고 나서 몰래 어디로 가요? 이제 병원에 가 수술하러 가고 막 이런 식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너 지금 이제 성관계 맺으면 네 나이 벌써 책임지고 벌써 임신할 때 이것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친구들 관계에서 더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사춘기가 되면 서서히 떠나기를 연습하는 시기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관념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면 이때 그 초등학교 때부터도 가능하죠. 통장 같은 걸 계산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설날이나 뭐 이럴 때 이렇게 용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받거나 뭐 이럴 때 그거를 지 이름으로 하게 해서 관리하는 걸 배우는 것.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거를 심어놓지 못하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많이 어렵습니다. 계속 어떤 분은 이제 우리나라의 황혼에 이제 70대 되신 분들이 부모들이 일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유가 뭐냐면 자식이 사업을 해서 말아먹은 거 돈 메꾸기 위해서 부모가 일하는 부모들이 많답니다. 70대, 70대, 60대, 70대 되는 그런 분들이 일하는 게 참 이게 서글픈 건데 늘 부모를 의존하고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현금 인출기 필요하면 언제든지 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주는 이것은 애한테 오히려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된다는 거. 그래서 가급적이면 애가 뭐를 배우냐면 용돈을 주더라도
그 서양 사람 그걸 잘하잖아요. 물을 건수를 만들어서 일시켜서 주더라고. 구두를 닦으라고 구두 닦으면 용돈으로 주고 신부름 시켜서 용돈으로 주고 가급적이면 그냥 막 꽁꾸로 주기보다는 뭔가 일해서 그 효과를 얻는 거라는 걸 배우게 하려고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걸 노력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부모 우리나라에서만 필요한 거는 부모는 너무 힘들게 어렵게 일했어요. 너무 가난하고 찌들게 일하면서 그거를 애들한테 그냥 주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자식들한테는 독이 오히려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누구 말 맞다나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 고기를 갖다 주는 것보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적은 거지만 통장도 관리하고 때로는 공부에 방해받지 않는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하고 노동의 중요성도 알고 이런 것들을 인식시키는 것도 이 청소년 시기에도 중요한 겁니다. 빚지는 거. 그래서 이 필요하지 않는 물건 사는데 빚을 져서 안 되고 갚을 가능성이 없는 빚을 져서 안 되고 이 맥도날드 형님이 쓴 말 중에서 할부 구입이 습관에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해서는 안 되고 또 빚진 자는 채권자 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서 수입 안에서 검색하게 생활하라. 이것을 중고등학교 때부터 잘 배워지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도 어렵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진로 결정.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풀이 교육은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자녀들 관계 속에서 비난하기보다 비난하지 않고 격려해 주는 것. 이 엄마가 이제 한번 보시면 두 엄마가 나오는데요. 이 엄마가 어떻게 하는 걸 봐요. 이 아이는 이제 그 1, 2등을 하는데 꼴찌서 1, 2등 하는 애들이에요. 꼴찌서 1, 2등 하는데 그 애의 엄마하고 둘이 대화인데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청소년기의 삶의 중요한 묘포 요 좀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부터 14절에 보면 여기에 이제 그 청소년기에 있어서 기억할 또 중요한 것 세 가지만 좀 나오는데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거 뭐냐면 자기 자꾸 어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는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신체도 크고 그러니까 나를 어른으로 자꾸 대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른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다. 네가 행동한 것에 스스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 정도로 성숙한 사람이다. 이것을 자꾸 얘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제 신체적으로는 어른이 됐어, 컸어. 그러나 네가 행동하는 데 책임을 자꾸 질 수 있어야 돼. 이런 면들을 자꾸 얘기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청소년들 같은 경우 이 컴퓨터 문제 이런 거 있어서 참 안 좋은 게 뭐냐면 이런 걸 다 개발한 분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들은 이걸 안 한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하잖아요, 그죠? 이 스마트폰 이런 걸 안 하고 집에서 책 뭐 이런 거 놓고 대화한대요. 원래는 이게 뉴욕 타임즈에서 이런 분들이 이런 걸 개발했으니까 얼마나 잘 활용할까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 개발하고 스마트폰 뭐 이런 거 만든 사람들이 집에서는 안 한대요. 그 왜 이렇게 안 하냐 그랬더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참 그 자기들은 이걸 통해서 돈은 많이 버는데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스마트폰 영혼까지 빨아들인다 이런 아주 표현도 썼는데 그 언젠가 이제 저쪽 그때 당시에 전주 기린느 모임에서 이 문제하고 같이 교제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을 그러면 어떻게 애들이 다 쓰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그럼 줄일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거 갖고 이제 논의를 같이 했는데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방법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도 시작. 그 부모는 스마트폰을 쓰면서 자식은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 잘하는 애와 공부 못하는 애의 가장 특징은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하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애는 나중에 보니까 그래요. EBS 보니까 하다가 몇 번 오니까 이렇게 해서 아예 꺼버리더라고요. 자꾸 방해가 되니까 카톡이 오고 막 이러니까. 근데 공부 못하는 애는 한 5분 단위, 10분 단위로 뭐 책 읽다가 카톡 오면 또 막 쓰고 또 메시지 오면 또 막 쓰고 계속 1시간 동안 하면서 책 한두 페이지도 못 넘어가. 집에서는 방에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진짜 절제할 줄 아는 지가 아예 꺼버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갖고 있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그럼 애한테 이거를 뭐 중독 치료 뭐 그런 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또 가는 것도 어렵고 학생인데 이게 어려우니까 제일 좋은 거는 집에서 적어도 집에 들어왔을 때 뭐 9시가 됐든 8시가 됐든 시간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중고등학생을 특별히 두었을 경우에 뭐 초등학생도 만약에 그런다면 이 애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스마트폰을 갖고 너무 사니까요. 옛날에는 얘가 들어가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실에 놓으면 되는데 스마트폰은 제가 갖고 들어가니까 방에 들어가서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갖고 모든 뭐 음란 사이트 다 들어갈 수 있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만큼 악영향이고 한 번 안 좋은 거 접한 거는 계속해서 후유증이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거는 애가 우리 자식이 너무 스마트폰에 시달린다 그러면 한 번 같이 얘기를 하고 우리 한번 규율을 좀 정하자. 저녁 9시부터 밤 자는 동안에는 우리 서로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우리 모든 가족이 함께 스마트폰 좀 금식 좀 하자. 그러니까 엄마도 안 하고 아빠도 안 하고 다 모아가지고 어느 하암에다 상자 놓고 문을 잠궈버리고 열쇠 잠그고 아예 밤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두지 않고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가족이 시간이 많더라. 대화도 많이 하고 왜냐면 다들 앉아가지고 서로를 이거 하고 있었는데 대화를 많이 하더라.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어쨌든 성인이 되면야 자기가 조절하는 것들이 있지만 중고등학생 정도 됐을 때는 아주 이게 폐해가 심해서 이런 방법도 같이 동의가 잘 되면 같이 할 수 있으면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이 청소년기에는 이겁니다. 아까 어렸을 때는 부모한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얘기한다면 이제는 뭐냐면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요.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뭐예요?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장수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청소년 자녀한테는 부모에 순종할 때 범사에 복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순종하라는 것을 자꾸 얘기하고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 부모에게 이것을 이렇게 할 때 결국은 주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자꾸 얘기하고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기억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를 사귀게 하는 것. 아까 잠언 1장에 보면 나쁜 친구들과 더불어 악을 행하는 자를 함께 자리에 앉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는 친구들이 누군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안 좋은 친구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친구들을 한번 초대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 친한 친구를 좀 데리고 와라. 생일이든지 이래가지고 애들이 어떤 친구를 사귀고 있는 건지 부모가 중고등학생 때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친구가 그 아이의 방향을 이렇게 정해요. 제일 좋은 건 모임 안에서 같은 학생부들끼리 서로 이렇게 연관되는 게 제일 안정적인데 일반 교표 다닐지라도 적어도 좀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진지할 줄 아는 아들은 모르는데 이게 안 좋은 친구들과 사귀게 되면 이게 그때 당시 아주 삐딱선을 타기가 쉽기 때문에 이 좋은 친구를 사귀는 거. 잠언 1장에 보면 그래서 아까 여기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부모에게 내 아비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어미 말을 드러나는 거. 그다음에 악한 행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쁜 친구를 멀리하고 좋은 친구를 사귀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쨌든 시간적으로 이건 다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요것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나단 에드워드가 사실은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이룬 분이시고 이 요나단 에드워드에 대한 이제 이것이 미국의 붐을 일으키는 굉장히 탁월하고 미국의 기독교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엄청난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제 이 그 윈십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 재미있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요나단 에드워드 가문하고 당시에 뉴욕의 큰 술집의 사장인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으로 이것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어쨌든 여기에 나온 내용을 보면 5대 후손을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 에드워드가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 기독교 대학으로 시작을 했죠. 지금도 명문대로 남아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설립자이면서 목회자였는데 그의 5대 후손 896명을 조사해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반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건한 가정을 이루었던 걸 보게 되고요. 당시에 이 에드워드와 함께 말씀도 어렸을 때 듣다가 결국은 무신론자가 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맥스 죽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결국은 뉴욕 최고 술집 사장이 되면서 기독교를 반박을 했는데요. 이 후대 후손 1602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잘 섬기는 것이 결국은 후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건 마치 임상 실험처럼 그 5대 후손의 족보를 이렇게 가문을 쭉 추적을 해서 보니까 이 책에 이제 논문을 발표한 건데요. 이렇게 나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그냥 우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아내와 한 몸이 되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서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를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는데 영적 가문을 이어가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믿고 이제 내 자녀가 주님을 믿고 그 다음 세대가 또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긍정적으로 복을 누리는 이런 영적 가문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어쩌면 형제님들 또 자매님들이 1세대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2세대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3세대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런 영적 가문이 일어나도록 그런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주님을 믿고 섬기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수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원리가 아까 나눴던 그런 것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혹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관용으로 베푸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설령 아직은 잘 못 믿거나 그런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면 어거스틴 부모도 그랬잖아요. 모니카 엄마가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아들을 위해서. 그는 허랑방탕하고 망가지고 정말 타락했지만 결국 이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독교 역사, 초기 역사 가운데 굉장히 경건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돌아왔죠. 그때 이 낭망했을 때 내 자식 괜찮을까라고 했을 때 그때 엠브로스 장로가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기억하면서 계속 기도했을 때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있는 한 자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최대한으로 돕고 세우려고 한다면 또 배운 원리들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셔서 그 영적 감을 이루게 하시는데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고 오랜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훌륭하신 그 경청자들이고 아주 잘 배우신 분이십니다.